여러분, 만약 당신을 하녀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용돈 좀 주세요라고 애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1960년대 그 척박했던 시절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순자 씨는 3년 동안 시집살이로 지옥을 맛봤습니다. 월급을 통째로 빼앗기고 한겨울밤에 대문 밖에서 얼어 죽을 뻔하고 심지어 도둑 취급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이 집안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안방 아랫목의 주인은 며느리가 되었고 호랑이처럼 무섭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체 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자 씨는 마법을 부린 걸까요?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된 걸까요? 아닙니다. 순자 씨가 사용한 무기는 단 하나, 바로 가발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황금빛 가발을 한 올 한 올 엮으며 순자 씨는 자신의 인생도 함께 엮어나갔습니다. 피 같은 월급을 빼앗기면서도 몰래 뒷돈을 모으고 시동생 학비를 댄다는 거짓말 뒤에서 땅을 사 모으고 결국엔 건물주가 되어 시댁 식구들을 공장 직원으로 부리게 됩니다. 이 통쾌한 복수극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쳐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 빚쟁이인 줄 알고 떨던 시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은 며느리를 찾아온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이순자 사장님,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자 씨가 어떻게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갔는지 그 10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총 6부로 나누어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눈물과 서름을 딛고 일어서서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진짜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두운 판잣집 단칸방, 그곳에서 매일 밤 퀴퀴한 본드 냄새와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968년 서울 변두리의 풍경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인 순자 씨는 낮에는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으로 가발을 심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반창고 한 장 붙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일해야 했을까요? 바로 시동생 영수의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영수가 대학만 나오면 우리 집안이 활짝 핀다. 너는 형수로서 동생 뒷바라지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이게 다 내 복이야. 순자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 날만 되면 순자 씨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누런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박 여사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며느리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봉투 안을 확인한 박 여사의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갑니다. 이게 다냐, 야근을 밥 먹듯 한다더니 돈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 너 중간에서 떼먹은 거 아니냐. 순자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엔 공장 일감이 줄어서 잔업을 많이 못했어요. 10원 한 장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여자가 돈을 치면 딴 생각하고 바람난다더라. 남자가 돈 관리를 해야. 집안이 제대로 서는 법이야. 그러고는 그 피 같은 돈을 몽땅 가져가서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아들 철수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줍니다. 철수는 그 돈을 들고 다방으로 가서 마담에게 팁을 뿌리며 허세를 부렸겠지요. 빈손으로 자기 방에 들어온 순자 씨는 갈라진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평생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나는 건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훗날 엄청난 무기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은 공장에 주문이 밀려들어와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멀리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순자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순자 씨의 애타는 목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왔습니다. 어디서 여자가 밤늦게 쏘다냐가 이제 들어와. 밖에서 서방질하다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근해서 번 돈으로 쌀 사고 연탄 드리는 게 누군데 서방질이라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공장장님이 일 끝내고 가라고 붙잡아서 늦은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밖이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몸으로 우리 집 문지방 넘을 생각 마라. 오늘 밤은 밖에서 밤이슬 맞으며 내 죄를 뉘우쳐. 결국 순자 씨는 영하의 날씨에 대문 밖에 쪼그려 앉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얇은 코트 하나로 칼바람을 견디는 동안 순자 씨의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은 감각이 없어졌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릴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의 눈에 밤하늘의 달이 들어왔습니다. 저 달은 알겠지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저 달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예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얼어 죽을 순 없어.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주마. 그날 밤 순자 씨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베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날카롭게 이 집안을 겨누게 됩니다. 그날 밤 이후 순자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분고분한 며느리였습니다. 박 여사가 시키는 대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공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또 부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 씨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시동생 영수가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부르더니 또다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수가 이번에 대학원까지 가야 한다더라. 요새 대졸은 흔하대. 학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내가 밤잠 줄여서라도 돈 더 벌어와야겠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달랐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해볼게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온 순자 씨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순자 씨는 우연히 남편과 시동생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안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귀에 들어온 그 대화는 순자 씨의 인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형, 이번에도 형수가 돈 대준대. 낄낄낄. 시동생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아주 형수를 쥐 잡듯이 잡아서 돈 만들어낸다니까. 형수 하나 제대로 들어왔어. 이어서 남편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멍청한 여편네 하나 들어오니까 우리 집이 편하긴 해. 야, 그나저나 너 학교 제적당한 거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언제까지 속일 거냐.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적이라니요? 그럼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본 돈으로 낸 등록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순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는 저절로 열려 있었습니다. 형, 나 솔직히 공부는 재미없어. 그냥 친구들이랑 당구장 가고 술집 가는 게 훨씬 좋아. 학비는 그쪽에 다 쓰고 있어. 야, 그래도 조심해라.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나. 형수 등골 빼먹는 재미가 쏠쏠한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들을 먹여 살리려고 청춘을 바쳤구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분노에, 억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당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뒤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순자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따져봤자 소용없어. 잡아떼면 그만이고 오히려 내가 엿들었다고 뒤집어 씌울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확실한 힘을 키울 때까지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 몰래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영수 씨 학교 늦겠어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밥맛도 없는 게 요리도 못하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순자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공장 일이 끝나고 공장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공장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는 깊게 절을 했습니다. 공장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수출용 특수 가발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배우겠습니다. 공장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그건 숙련공들이나 하는 고급 기술인데 배우려면 최소 1년은 걸려요. 그동안 월급도 못 받고 연습만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공장장님은 순자 씨의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그날부터 순자 씨는 아무도 모르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반 공장 일을 하는 척하면서 몰래 특수 가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부업을 하는 척하면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자 씨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공장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반으로 깎였어요. 박 여사는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영수 학비는 어떡하고? 너 공장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봐.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요새 어디든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요.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낫겠어요.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특수 가발 기술을 익혀서 숙련공이 되었고 월급은 오히려 2배로 올랐습니다. 거기다 인센티브와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액을 몰래 통장에 저축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더욱 구박했습니다. 월급이 반 토막 났으니 밥도 밥만 먹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 순자 씨는 묵묵히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박 여사가 구박하면 할수록 순자 씨의 통장 잔고는 두둑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순자 씨가 이중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 씨는 단순히 돈만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장님과 사장님에게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신문에 나오는 경제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당시는 강남 개발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영동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서울 변두리의 논밭들이 하나둘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 사장님이 순자 씨에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순자 씨, 요새 땅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돈 좀 모았으면 땅이라도 한 평 사두는 게 어때요? 저축만 해서는 돈이 안 불어나요. 순자 씨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싼 땅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중개인은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거칠어진 손, 젊은 여공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씨, 땅이 어디 싼 게 있어요? 그리고 땅 사려면 돈이 있어야지. 순자 씨는 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곳 있을까요? 통장을 본 중개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그런데 어디 땅을 원하세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개발될 만한 곳이요. 지금 당장 쓸 땅이 아니라 몇 년 뒤를 보고 사는 거니까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김포 쪽이나 경기도 변두리 쪽을 알아볼까요? 거긴 지금 밭이랑 논밖에 없지만 서울이 확장되면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순자 씨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땅을 샀습니다. 사실 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풀만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그 땅 문서를 이불 밑에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당장 빼앗아서 시동생 도박 자금이나 남편 술값으로 날려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순자 씨는 돈이 모일 때마다 조금씩 땅을 더 샀습니다. 김포에 1평, 인천에 2평, 경기도 어딘가에 또 1평, 하나하나가 다 헐값이었습니다. 밭 갈던 소도 웃을 황무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그곳이 황금빛으로 빛나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10년만 기다려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생길 거야. 순자 씨는 매일 밤 가발을 심으며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한 땀 한 땀이 내 미래를 만든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웃을 날이 온다. 그렇게 순자 씨의 손에서는 가발이 완성되어 나갔고 순자 씨의 품속에서는 땅 문서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사달이 났습니다. 남편 철수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사람을 크게 다치게 만든 것입니다. 상대방은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갔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철수는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금은 300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급해진 박 여사는 집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이불을 뒤지고 심지어 마루 밑까지 들춰봤습니다. 순자야, 내가 딴 주머니 찬 거 나는 다 안다. 어서 돈 내놔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순자 씨의 장롱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뒹굴고 서랍이 엎어졌지만 나오는 건 10원짜리 동전 몇 개와 낡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땅 문서는 이미 은행 금고에 맡겨둔 뒤였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아, 내 서방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돈을 감춰. 당장 내놓지 못해. 순자 씨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없어요.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면서요. 그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그 큰 돈을 모아요. 아들이 사고 쳤으니 어머니가 해결하세요. 박 여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순종적이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대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와 철수는 빚쟁이가 찾아온 줄 알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돈 없어요. 저 며느리년한테 받으세요. 박 여사는 비겁하게 며느리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박 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순자 씨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 사장님, 김포 땅 매매 계약건으로 급하게 결제받을 게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장님이라니요? 땅 매매라니요?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철수와 영수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자 씨는 태연하게 품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논도 마저 계약 진행하세요. 값이 괜찮으면 사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장이라니, 땅이라니, 그게 다 무슨 돈으로 한 거냐?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겼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당당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 여사가 주눅이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가 제 돈 빼앗아서 시동생 도박 자금 대주고 남편 술값 대주는 동안 저는 제 기술로 돈 벌어서 투자 좀 했습니다. 왜요? 여자가 돈 만지면 집안 망한다면서요. 그런데 어쩌죠? 지금 이 집구석 망하게 생긴 거 살릴 사람은 돈 가진 저밖에 없는데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서름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철수와 영수가 순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철수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님, 저도 정신 차릴게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제발 형만은 살려주세요. 순자 씨는 싸늘하게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철수 씨 감옥 보내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으시겠어요?
아니면 제 뜻대로 사시겠어요? 시간은 5분 드릴겨? 박 여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의 생사여 탈권이 며느리 손에 쥐어졌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5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니, 박 여사에게는 1초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순자야, 아니 며느님,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철수만은 감옥에 안 가게 해다오. 천하의 박 여사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순자 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봉투는 박 여사 앞에 떨어졌습니다. 합의금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면 당장 짐 싸세요. 제가 사둔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요. 박 여사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정확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서 운 건지 굴욕스러워서 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고 철수 씨랑 영수 씨는 제 공장에 와서 일하세요. 박스 나르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내 밑에서 일을 해. 말도 안 돼. 하지만 순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감옥 가세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공장 앞에 나와 계세요. 늦으면 월급 깎입니다. 순자 씨는 등을 돌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대문 밖에서 떨며 바라보던 그 달이었습니다. 저 달이 다 봤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네 집의 풍경은 완전히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판잣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양옥집이 들어섰습니다. 대문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꽃나무까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풍경을 한번 보실까요? 식탁의 가장 상석에는 순자 씨가 앉아 신문을 펼쳐봅니다. 그 옆에는 아직 빈 의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박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며느님, 국이 식겠어요. 어서 드세요. 순자 씨가 신문을 접고 숟가락을 들어야 비로소 다른 식구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남편 철수와 시동생 영수는 작업복을 입고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늦으면 공장장인 순자 씨에게 호되게 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 7시예요. 늦지 마세요. 순자 씨의 한마디에 두 남자는 내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먹다 남긴 반찬을 치우며 묻습니다. 며느님, 오늘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갈비찜 드실래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갈비는 비싼 걸로 사세요. 싼 거 사서 질긴 고기 드시지 마시고요. 박 여사는 환하게 웃습니다. 알았어요, 며느님. 이 모습을 3년 전 사람이 봤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식사 준비를 합니다. 술집만 들락거리던 남편은 이제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도박으로 학비를 날리던 시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쭈뼛거리며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며느님.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는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회비가 좀 모자라서요. 죄송하지만 용돈 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며느리에게 용돈을 달라고 사정하는 시어머니라니요. 순자 씨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아껴 쓰세요. 그리고 재밌게 다녀오세요. 박 여사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며느님.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남자가 돈을 쥐어야 집안이 선다고 하셨잖아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한 소리고, 여자가 돈을 쥐어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지. 우리 며느님 말이 곧 법이에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박 여사
여사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도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월급으로 용돈을 쓰는 당연한 삶을 배워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일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지적하고 늦으면 벌금을 물렸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왜요? 순자 씨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펜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내 월급 빼앗아 술값 쓰고 다방 마담한테 팁 뿌리고 나는 집에서 밤새 가발 심으며 손가락에서 피 흘리는 줄도 모르고.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 일해보니까 알겠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3년이나 걸렸네요. 하지만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그게 당신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예요. 영수도 변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의 소중함을 배웠고 결국 야간 대학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학비를 자기 돈으로 냈습니다. 순자 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이번에 학교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제 돈으로 등록금 냈어요. 순자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잘했네요. 형수님, 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형수님이 피땀 흘려번 돈을 제가 도박으로 날렸잖아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영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진짜 졸업하세요. 네, 형수님. 꼭 졸업해서 형수님 공장 제대로 돕겠습니다.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기쁘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깨달았을까?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공장은 2개로 늘어났고 직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헐값에 사 모았던 땅들은 정말로 황금이 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땅값이 수십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신문을 보다가 옛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판잣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에는 가발을 들고 있고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겨울밤 대문 밖에서 떨던 그날, 월급 봉투를 빼앗기던 그날, 시동생이 제적당했다는 걸 알게 된 그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참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지. 고마워. 그때의 나야. 박 여사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님, 차 드세요. 순자 씨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며느님, 그때 일 정말 미안해요. 내가 눈이 멀어서 며느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저는 각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순진한 며느리로 평생 살았겠죠. 어머니 덕분에 저는 강해졌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님. 내가 복 받아서 이런 며느리 만났어. 순자 씨는 단순히 돈으로 복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능했던 남자들을 갱생시켜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었고 시어머니의 잘못된 생각을 실력으로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구해냈습니다. 비굴하고 눈물만 흘리던 며느리에서 당당한 사업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만든 갈비찜이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순자 씨의 말에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공장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교육 맡았어. 그래요? 잘 가르쳐 주세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도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저 이번 학기 성적 좋게 나왔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잘했네요. 계속 열심히 해요. 순자 씨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국을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님 덕분에 다들 사람 됐네. 정말 고마운 일이야. 순자 씨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닐까? 상대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가발 공장 여공에서 건물주 사업가가 되기까지 순자 씨의 10년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찬란한 황금빛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증명했습니다. 여자라고, 며느리라고, 약하다고 무시받던 사람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순자 씨처럼 참고 견디면서도 준비하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웃을 날이 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아, 나 봐라 하고 외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싸운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름을 당하면서도 준비를 멈추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했던 속이 순자 씨의 사이다 한 방으로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씨가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끝까지 견딘 자의 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순자 씨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풀이 친구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